경물에 관한 역사적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정현과 사마광 그리고 주의의 경물 해석을 소개했는데, 주의의 경물 취지 해석이 가장 분량도 많고 가장 깊이가 있습니다. 주의는 사마광이 죽은 지 약 45년 후에 태어났지만 송나라가 이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주의는 사마광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나라 태조 조광유는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9개 혼란기에 군인들의 추대를 받아 황제에 올라서 송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무관을 누르고 문치를 철저히 행했습니다. 당나라에서 군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안록사의 난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군벌을 두지 않고 모든 권력을 천자에게 집중시켜서 황제 한 사람의 권리와 책임이 막강한 왕조가 됐습니다.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쓴 것은 송나라 6대 황제인 신종이 왕안석의 신법을 받아들여서 국정 전반을 개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사마광이 경물의 격을 한어라고 했을 때 한어가 막는다는 뜻이죠. 신종이 왕안석의 신법으로부터 자신을 막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도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치통감이라는 말이 감히 거울을 통해 되돌아본다는 뜻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왕의 통치를 돕는 통사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 역시 황제로 하여금 역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남송시대에 오면 황제의 권위가 이전만 못하고 제왕 한 사람의 통치술에 기대를 걸 만큼 상황이 여유롭지도 못했습니다. 신법을 통해 개혁을 이끌던 6대 신종이 일찍 죽습니다. 37세에 사망했는데 7대 철종은 더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에 오른 인물이 8대 휘종인데, 이 휘종이 바로 정강지변이 있게 한 원흉입니다. 정강지변 혹은 정강지치는 송나라가 북방민족인 거란족 요나라와 여진족 금나라 사이에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배신의 줄타리 외교를 일삼다가 금나라의 수도인 개봉을 빼앗기고 귀족 3,000명이 하얼빈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막장 외교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휘종이었는데, 휘종은 정작 금나라가 총력으로 쳐들어올 낌새가 보이자 아들인 흠종에게 황제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는 꼼수를 썼지만, 휘종은 결국 흠종과 함께 하얼빈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고, 당시 흠종의 연호가 정강이어서 이 사건이 정강의 변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황제국이었던 송나라는 역사적으로 남북 지역을 다 차지했던 개봉을 수도로 했던 북송 시기와 남쪽으로 밀려난 남송 시기로 구분되게 됐고, 이 상황은 150년 뒤에 남송이 원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의는 정강지변 직후인 1130년에 태어나서 금나라의 굴욕적으로 화친을 구걸하는 송나라 조정을 성토하는 지식인 그룹에 속했던 아버지에게 반금 교육, 황금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주의가 만난 황제는 10대 고종과 11대 효종이었는데, 고종 역시 우유부단하고 금나라의 눈치만 보는 황제였기 때문에 군사력을 길러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은 주전파였던 주의는 50이 넘도록 한직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서집주를 완성하는 학문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주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황제 한 사람보다는 당시 과거를 통해 정계에 대거 진출한 신흥 관료인 사대부에게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이 있었고, 여기서 한 번에 300명, 400명의 과거 급제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사실 시험 한 번 잘 봐서 높은 지위를 얻는 사대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경물치지 해석은 당시에 이런 역사적 상황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사대부들이 시험으로 관직 진출 자격을 따낸 다음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관료들끼리 그물망처럼 촘촘한 이익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면 뒷배를 봐준 사람이 줄줄이 걸렸고 황제의 측근에 그 줄이 닿아 있는 경우엔 처벌하지도 못하는 그런 관료제도의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런 관료들에게 사마광식의 해석으로 소극적으로 물의 유혹을 막아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훨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대부를 대학의 주인공 자리에 놓고 경물치지의 개념을 강조하게 됐던 겁니다. 일부에서 봤던 표를 통해 경물 해석의 변천을 보겠습니다. 정현은 경물을 물이 나에게 온다, 격을 온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바깥 세상에 물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 물은 나에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이런 인식론을 주관적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주변 세계를 사물 자체의 리에 의해 움직여가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봤기 때문에 정현의 해석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살짝 바꿔서 경물은 나의 마음이 대상을 향해 간다, 대상에 이른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객관적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칸트의 인식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양에도 역시 주관적 인식론과 객관적 인식론 두 가지가 모두 존재했고 역시 주의와 같은 객관적 인식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주체의 인식 능력이 외부 대상을 향해 이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내부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식 능력의 법칙을 거쳐서 비로소 인식이 된다. 이렇게 객관적 인식론과 주관적 인식론을 종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칸트는 정현과 주의의 경물 해석을 종합한 인식론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객관과 주관을 종합한 칸트의 인식론적 전회를 인식론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할 만큼 서양 철학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시간 대학 3장의 해석에서 도올 선생님 경물 해석을 바른 인식의 틀을 가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올 선생님의 해석이 바로 칸트의 인식론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내면에 배움이나 경험 혹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외부 대상을 처리하기 위한 오성의 범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붕어빵을 구울 때 반죽 속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섞이고 반죽 자체는 아무 모양이 없지만 붕어빵 틀에 구우면 붕어빵이 완성되는 것처럼 칸트는 반죽이 외부 대상이라면 붕어빵 틀이 오성의 범주다 이렇게 봤는데요. 총 12개의 다른 오성의 범주를 통해 외부 대상에 개념을 부여하고 판단하고 추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칸트가 오성의 범주로서 붕어빵의 틀을 생각해냈다면 도올 선생님은 네모 반듯한 격자무늬의 인식의 틀을 생각해내신 것이죠. 따라서 경물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인식의 창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경물치지에 인식론을 넘어서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장에서 보면 경물의 격을 이미 물에 이른다는 지로 해석했기 때문에 치지 역시 지에 이른다고 해석하게 되면 치지제 경물이 알매 이르는 것은 물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동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치지에 어떤 특수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물은 외적인 공부, 치지는 내적인 공부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의가 제자인 황자경에게 보낸 편지에 그 문제의식이 잘 나와 있어서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물이란 단지 한 사물 위에서 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것이다. 주의에게 있어서 경물은 하나의 사물로부터 하나의 이치를 탐구해가는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학습의 과정을 말합니다. 치질한 그렇게 물리를 끝까지 탐구해 얻은 후 나의 지식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지식을 추론하여 완성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치지는 경물로부터 얻은 지식을 추론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단지 제대로 경물하기만 하면 알문 스스로 이르는 것이니 경물과 치지가 다른 두 개의 사태가 아니다. 경물과 치지가 모두 궁리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경물과 치지가 내 안에서 따로따로 일어나는 두 개의 사태가 아니라 궁리라는 하나의 과정에 속한다고도 합니다. 이 편지는 깐깐한 성격의 선생님인 주의가 제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해답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인데, 이미 주의 시대에 경물치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에 의하면 경물은 내가 몰랐던 것을 접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성찰만으론 경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물, 물에 접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물마다 있는 일물지리를 터득하는 특수한 탐구 과정이 바로 경물이라면, 치지는 그렇게 물에 즉해서 얻은 지식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연결시키거나 심화해서 이해하는 내면적 성찰의 과정입니다. 각각의 특수한 사례를 통한 지식을 일반적인 추론과 보편적 지식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경물과 치지는 이렇게 외면과 내면에서 각각 일어나는 과정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궁리라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의의 말대로 경물과 치지를 하나의 궁리의 과정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관과 객관을 종합한 칸트의 인식론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주의가 1100년대 사람이고 칸트가 1700년대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앞섰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의의 경물치지는 단순히 철학적 인식론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자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수직난이라는 중국 학자가 쓴 책입니다. 총 2권이고 한 권이 1000페이지가 넘는데 주의에 관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모아서 실제 주의의 삶이 어땠는지 구성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주의가 과거 시험에 합격한 뒤에 지방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의가 부임한 지방에 심한 가뭄으로 인한 흉작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사실 가뭄과 흉작은 갑자기 오는 재난이 아니라 봄과 여름에 걸쳐서 비가 거의 안 오면 가을에 흉작이 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동안 내린 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자마자 가뭄과 흉작이라는 사태와 현상에 대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이 과정이 증물, 곧 경물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실천합니다. 이 부분이 치지가 되겠죠. 가을에 있을 흉작에 대비해서 미리 다른 지역에 가서 곡식 구입 계약을 맺고 쌀을 팔러 오는 상인들이 자유롭게 지역에 드나들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또 가뭄을 이유로 그 해에 조정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든가, 아무튼 필요한 모든 준비를 미리 다 마쳐서 실제로 가을에 흉작이 닥쳤지만 큰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 주인은 지방관으로서 예상되는 흉작에 대비할 궁리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 경물과 치지가 모두 들어있었던 겁니다.
주자 어류에 실려 있는 주의의 말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극한까지 추론하려면 반드시 먼저 사물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치지는 나로부터 말한 것이고 경물은 물에 근거해 말한 것이다. 경물은 사물과 현상을 우선 이해하는 것이고 치지는 경물의 삶을 내면화하는 과정이죠. 만약 경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삶의 극한을 추구한다면서 틀어박혀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있는 힘을 다할 뿐 구체적인 사물 위에서 탐구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삶은 결국 아무 것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주의의 시대는 선불교가 대단히 유행했기 때문에 경물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말도 결국 그런 유학자들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경물을 국리라고 하지 않고 굳이 경물이라고 한 이유는 리라고 말하면 붙잡을 곳이 없고 때로 물이 사라진다. 그런데 물이라고 말하면 리가 그 안에 있고 구체성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주의가 대학에서 경물치지라고 하지 않고 국리라고 했으면 간단할 텐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석씨가 견성을 말해도 하나의 텅 비고 아무 근거가 없는 성의 끝부분을 찾아 얻을 뿐이다. 비록 말한 대로 견성했다 한들 구체적인 일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구체적 사물의 법칙을 말해야지 관념의 탐구만을 일삼으면 안 된다는 주의의 말은 마치 근대 과학 정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주의의 말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경물은 실제로 실천하는 곳, 하수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삶의 지극함, 지지는 삶을 얻는 것, 지득이다. 주의는 명료하게 경물과 치지에 대해 곳곳에서 설명했습니다. 치는 극한까지 추구한다는 뜻이고 지는 식, 이해와 같은 것이니 우리의 지식을 끝까지 추론하여 우리의 삶이 다하지 않음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가 말하는 지식은 지금 우리가 쓰는 지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의가 말하는 지는 경물을 통해 각각의 사물이나 현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그 암들을 결합해서 지식을 확대해 가는데, 이런 치지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지, 즉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에게는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선지후행,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일 격일물, 명일 격일물. 오늘 한 건을 인식하고 내일 한 건을 인식한다. 그러다 보면 끝까지 가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는 쌓인 지식들이 활연관통하게 된다. 지식만 제대로 추구해도 얼마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대우,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 공부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삶이 서로 연결되는 순간이 온다는 이 말에 도울 선생님께서도 대찬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가 대학의 주인공을 사대부로 놓은 것도 당시 사대부를 겨냥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찰해서 백성을 구제하고 황제를 보필해서 도가 구현된 세상을 그대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울 선생님은 주자학이 신입 공무원을 위한 교육 철학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의가 객관적인 학습인 경물을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후에 주자학은 물리에서 물이 빠진 채 인심과 도심이라는 도덕적 리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경물과 치지는 사서 중심의 경전 공부라는 회로를 벗어나지 못했고, 주의는 주자로 불리면서 그 권위가 높아져만 갔지만 실제로 주자학은 과거 시험의 과목으로서 철저하게 관악화되어 갔습니다.
주위의 사서집주가 공무원 시험 문제집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금일 격일물, 명일 격일물이 기껏해야 오늘도 시험 공부, 내일도 시험 공부의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주희의 지식에 대한 추구는 서양의 근대 사상의 논의를 뛰어넘는 훌륭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양의 과학기술과 자본에는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의 심각한 위기와 지구 환경의 위기라는 두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지만 서양에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내적인 동력이나 사상이 없는 실정인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육아 사상의 도덕성이 재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물이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역시 대학에서는 이 경물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주 재밌는 대학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